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통화재정 정책의 효과를 ISLM 모형에서 음미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물가 변동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날 때 이를 IS 모형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이 아닌 금리를 정책 변수로 할 때 그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실질금리의 정의에 관한 식입니다. 명목금리와 달리 실질금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PT는 T기 물가 수준이고 PET 플러스 1은 T 플러스 1기에 예상되는 물가 수준입니다. 물론 예상 물가는 각자 마음속에 있기는 합니다만 서베이를 통해 가늠하기도 합니다. 도출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간의 관계식을 피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가 변동에 대한 기대감은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를 구분하게 합니다. 투자 수요는 실질금리의 함수입니다. 그러나 실질화폐 수요는 명목금리의 함수입니다. 명목금리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0이지만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투자 수요는 실질금리의 함수이지만 그림의 수직층은 명목금리로 측정될 때 앞으로 1%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IS 곡선을 1%포인트 하방 이동하게 합니다. 예상 물가 하락률이 1%일 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는 같은 소득 수준에 대해서 명목금리도 1%포인트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N 곡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즉 디플레이션의 기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여전히 경직적이라면 균형은 2에서 F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명목금리는 1%보다 덜 하락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금리는 상승한 거죠. 실질금리의 상승은 투자 수요를 위축하게 하고 역의 승수 효과가 일어나 소득이 감소합니다. 한편 가격이 신축적인 고전 학파에서는 F에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하게 되어 물가가 하락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실질 통화량의 증가, 즉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 갭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 LN 곡선은 H를 지나는 LM-까지 하방 이동합니다. 따라서 명목금리는 1%포인트 하락해 실질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 물가 상승률과 명목금리가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즉 실질금리는 향후 물가에 대한 전망과 같은 화폐적 환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피셔는 미국 경제학자로서 대공황 시절 큰 불행을 겪었으나 현대 재무 이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한편 물가가 충분히 신축적이지는 않으나 경직적이지도 않은 경우에도 피셔 효과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를 보이는 것인데요. LN 곡선이 수평인 것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푼 돈만큼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정정책은 구축효과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가 과다해 정부가 확정적 재정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대신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IS 곡선을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 정책의 거시경제적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기대감이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는 데 대해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금리준칙 통화정책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은 통화량 대신 금리를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나아가 중앙은행은 금리를 목표로 하되 일정한 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함수를 의미하는 테일러 준칙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통화정책 함수 식의 함의를 제대로 의미해야 합니다. 우선 이 식은 만약 소득이 중앙은행의 목표 GDP와 같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 수준을 IT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목표 GDP보다 작다면 이 함수의 식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고 반대로 더 크다면 금리를 인상합니다. 따라서 IT는
목표 금리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리 목표는 얼마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선택할 때 통화량은 그 선택의 결과 내생화됩니다. 그러므로 거시균형은 IS 곡선과 통화정책 함수를 나타내는 MP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LN 곡선은 불필요한 사족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소득 수준이 중앙은행의 목표 국민소득인 Y스타보다 낮고 당연히 금리도 IT보다 낮습니다. 목표 소득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목표 금리 수준을 IT보다 낮게 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준칙을 따를 때 독립적 지출이 1이 증가하면 거시균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제4장 말미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우선 IS 곡선이 승수값만큼 우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통화량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균형은 2-가 됩니다. 한편 거시균형은 새로운 IS 곡선 IS-와 MP 곡선이 만나는 E2-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MP 곡선의 기울기를 LN 곡선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독립적 지출의 증가에 중앙은행이 제시된 금리 준칙 통화정책 함수에 따라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균형이 E-가 아니라 E2-인 것은 독립적 지출의 증가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통화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E2-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림 대신 식으로 풀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장을 마치기 전 폴 크루그먼이 기거했듯이 교과서 거시경작에서도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ISLN 모형이 현실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이 모형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습 문제에 있는 다음의 사례가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 매입.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인수 대금만큼 통화량이 증가하겠습니다. 자본의 해외 유출,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실업보험금 현금 지급, 이전 지출과 통화량 모두가 증가합니다.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투자와 통화량이 모두 증가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증가할 때 화폐의 거래적 수요가 감소하겠습니다. 한계 저축 성향의 증가는 IS 곡선이 이동한 것이 아니며 단지 그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